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 이제 첫 번째 원래 포럼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오늘 발표 토론을 위해서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이제 행정당 초빙 교수님이신 장현식 교수님, 또 국제대학원의 초빙 교수님이신 정봉 교수님, 이렇게 관심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센터가 이제 올해 출범해서 이제 몇 달 안 됐죠.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이렇게 활동할지 좀 약간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 띄워놨어요. 우리 홈페이지 또 이거 최근에 이제 이걸 이제 열었는데, 이제 사이드 점, 제 사진도 이렇게 있고, 사이드 점 이렇게 snu.ac.kr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포럼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자료들 다 이렇게 올려놓을 거니까, 또 오늘 뭐 캐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여기서 팔로우를 하면 되실 것 같고, 이제 저희 센터는 이제 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국제개발협력 평가에서 이제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평가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국제개발,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스태프들은 국제개발협력의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이제 평가에 더 이제 전문성과 또 디보션을 가지고 근데 이제 하필이면 왜 ODA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여기 이제 보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ODA 분야에서 임팩트 이밸루에이션의 knowledge와 문화를 전파하는 게 목적이다, 미션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ODA 분야에서의 임팩트 이밸루에이션 knowledge와 그 다음에 문화를 전파 또 허브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저희의 당찬 포부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저희들만의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만 또 그게 이제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제 오늘 또 이 자리에 ODA 대가이신 우리 권혁주 교수님도 이렇게 점심 약속을 미루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실 분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임형준, UN 세계 식량 계획, UN WFP죠. UN 한국 사무소가 우리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데 있지만은, 또 UN 기구의 이제 한국 사무소장이시고, 이제 UN에서는 2002년부터 쭉 근무를 하시면서 온두라스, 기니비사우, 라오스, 다 가보기 힘든데만 이렇게 또 로마는 또 좋고, 이런 데서 이제 담당관, 총괄 공여관 이런 중요한 직책을 하셨고요. 이제 2011년부터는 한국 사무소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또 WFP에서도 지금 여기 인턴하고 직원들도 같이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외부에서 오신 토론자는 조소희 코이카 평가심사실 과장님이시고요. 2004년부터 이제 코이카에서 또 평가 쪽으로 이렇게 쭉 전문성을 쌓아오신 이제 평가 전문가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원내의 고길권 교수님, 다들 잘 아시겠고, 우리 정책 평가와 정책 분석, 그 다음에 계량 분석에 아주 라이징 스타이시고, 그래서 아주 좋은 발표와 좋은 토론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세 분 한꺼번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은 여러분들
또 이제 일정도 있으실 테니까 엄격하게 12시 35분까지 우리 저기 임 소장님의 발표를 듣고 한 5분 정도씩 토론을 듣고 나머지는 이제 질의응답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 예, 반갑습니다. 그 WFP 임형준 소장이고요. 그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쁘신데 자리에 오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제가 현장에서 좀 일을 해서 M&E의 이제 경험은 있지만 제가 이제 M&E를 떠난 지도 좀 오래돼가지고요. M&E의 전문가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저희 WFP가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제 WFP는 어떤 기구이고, 일단 WFP가 그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알려진 기구인데 한국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의 M&E 시스템도 얘기를 하고, 또 그 루안다와 네팔의 이제 좀 구체적인 케이스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WFP 소개를 좀 잠시 드리자면요. 그 저희가 이제 기아 퇴치를 위해서 그 활동을 하는 유엔 기구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유엔의 클러스터가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수송, 식량 안보. 그쪽에서 이제 유엔에서도 중심 기구로서 이제 그 이니시에이티브를 지고 이제 그 조정 활동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 이제 수송 분야로 치면 이제 저희가 굉장히 큰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WFP가 운영하는 비행기가 60대, 배가 40척, 트럭이 5,000대. 그러니까 가장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92개국의 사무소가 있고 한국 사무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직접 하는 사무소가 80개국입니다. 그리고 13,500명의 지원이 있는데 그 중에 92%가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보통 식량으로 이제 긴급 구호를 한다는 이미지가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식량을 인센티브로 해서 개발 사업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밥을 주면 밥을 먹으러 학교에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육도 하는 거고, 또 보건 사업도 하고, 또 인프라, 지금 한국 정부하고 이제 새마을 제로헌거 사업이라는 걸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인프라 구축 사업도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기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좀 보면, 그 WFP가 한국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64년부터 84년까지 한 20년 이상 그 유엔 기구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게 6.25 때 한 UNKRA라는 기구였고, 두 번째가 저희 WFP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신문 여기 일간지인데, 그 당시에 이제 WFP 지원이 일간지 그 일면에 대문짝하게 이렇게 실릴 정도로 그 한국에서 나름대로 큰 활동을 했었고, 71년도에는 새마을 운동을 또 같이 그 하기도 했었습니다. 84년도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이제 조금씩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200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너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년에는 그 저희 WFP 집행이사국, 그 36개국 중에 이제 한국이 처음으로 집행이사국이 됐고, 나왔다가 다시 2015년에 그 집행이사국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그 60년대, 70년대 그 WFP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유엔 기구 중에 이제 두 번째로 한국을 많이 지원한. 그래서 여러분 뭐 어른들 그 얘기해 보면 학교에서 뭐 옥수수 가루를 받고 공공 사업을 하고 뭐를 받았다 하는 게 WFP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과도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고, 현재는 또 북한에서도 또 가장 넓게 크게 활동을 하는 기구가 저희 WFP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모니터링 앤 이밸류에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시스템 이렇게 피라미드 불양을
피라미드 구조로 이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 유엔 기구는 대부분 그 꼭지점에 MDG가 있습니다. 그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그 새천년 개발 목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각 기구만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WFP의 미션은 기아 티치입니다. 기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 미션이고 그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스트래티직 프라이오리티. 이제 저희가 4가지 프라이오리티가 있고 그 밑에 이걸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과 조직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한 매니지먼트 프라이오리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오리티 안에서 어떤 성과를 도출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 인디케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측정의 목표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짤 때는 이렇게 피라미드에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이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면서 실제로 측정을 하는 모니터링 이밸리에이션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을 얼마나 근접했는지, 그 인디케이터들은 제대로 된 건지, 프로그램은 제대로 된 건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WFP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제로 헝거입니다. 기아 없는 세상. 그 저희 반기문 총장님께서 2012년 6월에 이제 리오 회의에서 이 제로 헝거 챌린지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 세대의 기아를 끝내자 이겁니다. 지금 식량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식량의 3분의 1이 지금 버려지고 있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8억 6천만이라는 인구가 기아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아를 끝낼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고 지식이나 인프라나 식량이나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의지가 부족하다. 이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이 우리 세대의 기아를 끝내는 제로 헝거가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사람도 배가 고파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은 식량에 대한 그 기본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여성들이 특히 그 위상이 강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단위의 그 패밀리 파밍이 강화돼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그 푸드 시스템이 이제 그 설립이 돼야 되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기아를 우리 세대에 끝내는 것이 저희 WFP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도 WFP에서 졸업을 했고 태국도 졸업을 했고 베트남도 졸업을 했고 브라질도 졸업을 했고 그래서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졸업한 나라가 케이프 베르데라 까보베르데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나라씩 졸업시키면서 굉장히 이제 기뻐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나라도 식량 지원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미션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휠 오브 퍼포먼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WFP 기구 차원에서는 SRF, MRF였습니다. 스트래티직 리뷰 프레임워크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리뷰 프레임워크고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컨트리 프레임워크 리졸트 매트릭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 80개국의 나라 차원에서 어떻게 미주를 하느냐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 로그 프레임이 사실상 프로젝트의 뼈대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다큐멘터가 몇십 장 되지만 로그 프레임만 딱 보면 이 프로젝트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로그 프레임인데 로그 프레임 프로젝트별로 그리고 이걸 실행하는 개인들의 평가 이게 이제 페이스입니다. Performance and Competency Enhancement라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개인 평가 시스템이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리뷰를 하고 리포트를 하고 거기서 이제 배우고 또 더 개선을 해서 다시 플랜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큰 틀의 이제 M&E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그 특히 스트래티직 플랜 전략적 이제 계획이 2014년부터 17년 4년 동안 이제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 제로 헝거라는 이 목적 이게 Y가 되겠죠. 그리고 무엇을 할 거냐 이게 What입니다. 그래서 필라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고시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그 생계를 그 보호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역할. 두 번째는 이 긴급보호가 막 끝나고 나서 이제 회복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그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식량 안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그 생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세 번째는 그 각자가 이제 필요한 영양이나 식량 안보를 할 수 있도록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사람들이 영양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결국 이제 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빈곤의 악순환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영양실조 아기가 되거든요. 그 영양실조 아기가 영양실조 어린이, 영양실조 청소년, 영양실조 어른. 그래서 또 똑같은 영양실조 아기를 놓게 되는 이런 빈곤의 악순환이 있거든요. 그거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일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임신 직후부터 만 2세까지 그때 영양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제대로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아이의 지능이 떨어지고 신체 성장 잠재력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필라가 저희가 이제 제로 헝거를 달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필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을 하느냐고 하우 측면에서는 저희 이제 조직 안에서 일단 투명성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100% 자발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구거든요. 저희 예산이 매년 4조가 넘지만 100% 그러니까 다른 기구같이 분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도너들한테 이 어카운터빌리티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펀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프로그램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그 체제라든지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어떤 기구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WFP가 그 현장 이제 필드의 파트너가 2,8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NGO, 정부, 시민사회단체 다양한 단체들하고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십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걸 임플리멘트하는 사람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M&E 시스템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SRF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모니터링하고 리포팅하고 이 저희 전략적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 WFP 이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모든 WFP의 프로젝트는 여기에 의거해서 이제 짜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 인디케이터도 여기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제 매년 발행하는 프로젝트별로 SPR, 스탠다드 프로젝트 리포트가 있고 또 기관 차원에서 발행하는 APR, 그 애니얼 프로젝트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내가 저희 이제 다큐멘트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이제 그 필라 1입니다. 필라 1에서 이제 구체적인 골은 뭐냐. 그래서 당장 긴급한 식량이나 영양적 필요를 충족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임팩트는 결국 MDG 1하고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 사망률을 줄인다. MDG 1, 4하고 이제 궁극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 커팅 리졸트 이제 젠더라든지 저희가 양성평등 특히 여성 영양 강화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실내로 식량을 받을 때는 여성이 꼭 와야 됩니다. 남성한테 식량을 주면 그걸 팔아가지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여성한테 주면 반드시 가족한테 줍니다. 그래서 식량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여성. 상당히 그 위험한 남성에 대한 차별적인.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여성들한테 식량을 주면 이 효과가 훨씬 있고 그렇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텍션이라든지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웃컴. 그래서 이제 여기 구체적인 그 중기 목표 그리고 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이제 유아 사망률을 3% 이하로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타겟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 그 WFP 웹사이트에 가면 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필라 4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과 구체적인 인디케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RF를 보시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제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툴을 사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게 임플리멘트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이걸 실행하는 사람들, 우리 직원들,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을 얼마나 이제 역량을 강화시켜서 제대로 일을 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그 결정을 내린다든지 더 개선된 리포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역량 강화. 이 역량 강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툴이 있어도 이거를 그 인포메이션을 콜렉트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저희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저희 파트너들도 모아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웃컴 미저먼트. 옛날에는 아웃풋이 중요했어요. 몇 명한테 식량을 줬느냐, 뭐 몇 톤의 식량을 줬느냐. 근데 지금 그 공여국에서 도너들이 원하는 거는 so what? 그렇게 줬더니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웃컴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웃컴 위주로 이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본부 차원에서 센트럴라이즈드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 굉장히 그 디센트럴라이즈드로 컨트리 오피스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코멧입니다. 코멧은 한마디로 이제까지는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모니터링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현장을 가가지고 수혜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럼 학교 모니터링을 하면 50군데를 돌고 사무실에 돌아오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일도 많이 밀려있고 그걸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손으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그 컨솔리데이트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IT 베이스로 한다. 그래서 태블릿을 가지고 가서 탁탁 치면 자동으로 이제 인포메이션이 컨솔리데이트가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15년에 풀리 이미 그 태블릿으로 모니터링 하는 나라들도 여러 군데 있고 여전히 종이로 하는데도 여러 군데 있는데 2015년을 목표로 IT 베이스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저희 WFP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MRF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사람, 당연히 이제 커패시티 빌딩, 역량을 강화를 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을 모티베이트 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 파트너십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2,800개의 파트너들과 이 일들을 같이 하려면 그 파트너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뷰로크래시를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프로젝트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본부별로, 그 다음에 사무소별로, 개인별로 여기에 대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가에 반영해서 그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4개의 필라, SOO 1, 2, 3, 4가 있고, 이걸 성취하는 아웃컴을 이제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 프로젝트를 딜리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MRF 쪽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멧이 시작된 지가 이제 만 3년 차고 내년에 이제 풀로 이렇게 될 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룰이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아웃컴, 어떤 아웃풋 이런 것을 할 것인지, 그리고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Minimum Monitoring Requirement.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오토노미가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디센트럴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각 나라에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미니멈 최소한으로 해야 될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뭐 M&E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말했던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 WFP 기구 차원에서 이제 플랜은 어떻게 하느냐. 이 각 도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 플랜을 할 때는 CRR이라는 스트래티직 플랜, 매니지먼트 플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걸 실행을 할 때는 M&E 스트래티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 때는 또 이런 도구들, 이것들이 이제 단계별로 있는 겁니다. 또 컨트리 포트폴리오, 이제 만약에 루안다면 루안다라는 나라에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계획은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하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컨트리 스트래티지라고 있거든요. 3년, 5년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모니터링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그 프레임, 리절트 매트릭스, 그리고 그 리뷰 리포트는 뭐 여러 가지 리포트가 있고,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컨트리 케이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차원에서도 이런 단계가 있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조직의 피라미드 꼭지점부터 바닥까지 그 각 개인까지 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디케이터들을 이제 조금 보여드린다면, 이제 인풋 같은, 인풋에도 각 단계별로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식량을 실제로 얼마나 배달을, 디스트리뷰션을 했느냐. 그 다음에 프로세스 차원에서는 식량이 제 시간에 닿았느냐. 이 타임리니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량이 그 수확기에 간다. 그러면 이거는 식량 지원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식량이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그런 퀄리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세스 인디케이터가 되고, 아웃풋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았느냐, 이게 이제 아웃풋 인디케이터가 되고, 아웃컴은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느냐, 그래서 학교 등록률이 향상이 됐고, 그 고용률이 향상이 됐고, 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보건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궁극적인 임팩트는 이제 식량 안보 상황이 훨씬 개선이 되고, 수입이 개선이 되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임플리멘테이션 차원의 인디케이터들, 그리고 결과 차원, 성과 차원의 인디케이터들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본부 차원에서부터 이게 마을 차원, 커뮤니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별로도 이런 계획을 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인프라 구축 사업, 치료 사업인데요. 이제 이 마을에 여기는 논을 만들고, 여기는 나무를 심고, 여기는 수로 이리게이션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측정을 하고, 이게 마을 단위까지 이제 가가지고 제가 실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밸류에이션은 그 궁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끝내고, 이밸류에이션이 초기에도 있고 중간 평가가 있고 이제 끝날 때 하는 평가가 있고 포스트 이밸류에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는지, 아니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게 왔다면 뭐 때문인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잘 된 게 왜 잘 된 건지, 안 된 게 왜 안 된 건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다음 프로젝트 단계에는 그것들이 잘 반영이 돼가지고 더 나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툴들과 이런 시스템을 또 제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네팔하고 르완다 케이스를 보겠는데요. 이게 네팔 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보고서의 양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그 각 프로젝트 보고서 SPR이 있고, 블루북은 올해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 필요 상황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뭐 정기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야 되는 보고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초기 단계,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에 하는 평가 보고서가 있고,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사람 한두 명을 찍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 ESPR은 모니터링을 매달 하면서 매달 이 결과를 취합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 베이스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주제별 보고서도 있고, 그래서 이 M&E 팀 컨트리 오피스는 굉장히 바쁩니다. 정말 일이 많거든요. 이것들을 쉴 새 없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너가 이거에 대해서 좀 내달라 하면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무총장실에 가는 이거제큐티브 브리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개가 넘는 보고서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 그게 이제 이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데이터 콜렉션은 누가 하고, 이거를 이 베리피케이션과 트라이앵글레이션은 누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어프로벌은 누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누가 하고, 이 데이터를 이제 보고하는 거는 누가 하고, 실제로 액션은 누가 하고, 이런 것들도 아주 세밀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WFP 네팔 사무소에서 하는 실질 로그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의 뼈대. 그래서 요것만 딱 보면
이 네팔에서 뭘 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의 등록률이 얼마나 이제 증가가 됐고, 타겟도 명확하게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이나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그 리스크는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컴 차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지금 푸드 컨섬션 스코어라고, 이제 저희도 이 수혜자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많은 그 인디케이터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푸드 컨섬션 스코어거든요. 이게 이제 35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잘 모르는데, 이제 사람이 지난 일주일 동안 먹은 식량들을 다 보고, 이제 쌀같이 한국 사람한테는 쌀이 주식이잖아요. 그럼 그 쌀에 대해서 가중치를 한 10으로 하면, 뭐 야채 같으면 좀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대로 식량 안보가 얼마나 이 사람한테 보장이 됐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21이라는 거는 기아 상태, 굉장히 배가 고프고 제대로 못 먹는 상태. 21.5에서 35는 아주 위태로운 상태. 그러니까 끼니를 3끼에서 2끼로 줄이고, 밥을 300g을 먹어야 되는데 100g으로 줄이고, 이러면 이제 보더라인 컨섬션이 되고, 35가 넘으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량을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인디케이터들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네팔 지도를 보시면 이제 각 지역별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DL 지역, MPL 지역, KTM 지역, DAM 지역 이런 식으로 그런 롤들이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한국 정부하고 외교부 코익하고 하는 새마을 제로 헝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을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제로 헝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마을의 성공적인 측면을 이제 프로젝트에 도입을 한 개념이고, 지금 보시면 한국보다 더 선진화된 시스템입니다. 지문으로 돈을 입금을 하고 지문으로 돈을 찾습니다. 이유는 문맹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서명을 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면 돈을 주고,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일정 수입의 일부를 떼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젝트 한 지 한 2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팔 이 마을 사람들의 자립의 척도는 염소 10마리입니다. 염소 10마리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우유도 짤 수 있고, 새끼 팔아서 고기도 돈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잊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벨에 이제 상당히 많이 근접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저희가 학교 급식 사업인데, 원 랩탑 차일드라고 이제 NGO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요. 여기 비행기로 가서 차로 12시간을 간 산간지방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는 컴퓨터에 액세스가 되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또 뿌듯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새마을 제로 헝거 프로젝트에 대한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골 지방의 가난 문제를 완전히 이제 극복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입이 훨씬 증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셜 서비스가 나아져야 된다. 보건, 교육. 요런 이제 목표 아래 이제 구체적인 타겟, 구체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별로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로 이제 각 나라 마을 단위까지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챌린지라고, 메소드는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크라이테리아도 있고, 뭐 베이스라인도 있고, 이제 임팩트 위주로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직접 이렇게 데이터를 콜렉트하지만 세컨더리 인포메이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 네팔만의 그런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챌린지라고 하면 이제 과연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여전히 이 인디케이터가 좀 임팩트보다는 중간 미디엄 임팩트, 미디엄 텀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일렉트로닉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팔이라는 데가 굉장히 액세스가 힘들거든요.
그 비행기를 타고 차를 몇 시간을 타고 말 한 두세 군데 가면 일주일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갔다 오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지친 몸에서 일은 밀려 있고 거기다 이 인포메이션까지 자기가 넣으려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스템이 필요한 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capacity. 저희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큽니다. 1억 불짜리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만 해도 몇만 개가 되고 저희가 운영하는 마을만 해도 수천 개가 됩니다. 그걸 다 모니터링을 하기가 이제 우리 얼마 안 되는 사람 수로 힘든 거죠. 그리고 그 모니터링하는 파트너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만 아시다시피 개도국의 정부 공무원들, 개도국의 파트너들의 그 레벨은 그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라오스 같은 데서 여러 번 교육을 시켰지만 그때뿐이고 가보면 또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로컬 커패시티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의미 있는 리포트가 되려면 그런 과정들도 좀 더 이피션트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완다도 이제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로그 프레임. 그래서 프로젝트의 뼈대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 르완다는 원전 효과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고, 대통령, 폴 카가메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정부 공무원들의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르완다를 2번을 갔다 왔는데,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고, 대통령하고 정부 강요, 그 다음에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이 매년 연초에 모여가지고 퍼포먼스 컨트랙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 계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계약을 대통령과 직접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가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르완다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시작할 때 조금 지체됐는데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코이카나 외교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 논을 이제 정비해가지고 식량도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고, 이 아프리카에서 물 길러 가는 게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여자들이 2시간씩 걸어가지고 물 한 동이 길러 이러는데, 이렇게 수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훨씬 사람들의 생활이 편해지는 거죠. 이거는 물탱크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모니터링을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식량 분배에 있어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사이트 비짓은 누가 어떻게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리고 각 이제 직원들의 직책에 따라서 모니터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M&E 오피스는 이제 이 필러 모니터들을 총괄하는 자리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얼마나 자주 어떻게 프로젝트를 방문을 하고, 각 부서별로, 각 사람별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모델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인디케이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포스트 딜리버리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량을 줄 때도 가서 모니터링을 하지만, 주고 나서 일정 기간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받았는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제 신뢰를 드리면, 라오스 있을 때 식량을 나눠줬는데 정부 공무원이 가가지고 집 가서 돈도 긋고 식량도 좀 뺏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스트 딜리버리 모니터링을 해서 걸렸어요. 수혜자들한테 식량은 잘 먹고 있느냐 하니까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다 빼앗아갔다. 그래서 제가 막바로 장관한테 보고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착취했던 걸 다 돌려주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굉장히 제가 이걸 강조를 합니다. 이건 정말 귀중한 식량이고 자원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하고, 공무원들한테도 수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트 딜리버리 모니터링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르완다의 챌린지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시스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모니터링을 저희가 직접도 하지만 저희 파트너들이 또 하거든요. 모니터링 하는 파트너들을 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 파트너들의 역량 강화가 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 5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질의응답과 또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이렇게 잘 시간 맞춰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잠깐 뭐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이제 여기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평가를 전공하는 경제학자나 정책학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그다음에 ODA의 커뮤니티에 사용하는 용어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웃컴하고 임팩트예요. 아웃컴하고 임팩트. 이제 평가를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웃컴은 이제 성과 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과 지표. 그러니까 성과 지표에 대한 부가가치가 임팩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으로 얘기하려면 이제 베리어블 y가 아웃컴이고 델타 y가 임팩트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ODA 커뮤니티에서는 아웃컴이란 것을 임팩트 의미로 써요. 단기 임팩트. 그 다음에 임팩트를 장기 이펙트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펙트를 아웃컴이라고 쓰고 이제 장기적인 이펙트를 이제 임팩트라고 쓰고. 그럼 이제 어떤 게 맞느냐? 그럼 어떻게 맞느냐 하면은 이제 맞고 틀린 걸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그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 틀린 건데 아니 근데 굳이 따지자면 근데 이제 ODA 커뮤니티에서는 그게 오래된 전통입니다.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 사실을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ODA 커뮤니티에서는 그게 오래된 하나의 관습처럼 굳어졌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OECD 다크에서 그 기준을 이렇게 딱 정해버리는 바람에 그게 이제 굳어졌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거를 오래된 트래디션이다, 컨벤션이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상태니까 여러분들 이제 또 수업 시간에 배운 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막 항의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오신 우리 조토이 과장님한테 먼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현장 경험에서 우러난 생생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고요. 지금 저희 이석원 교수님께서 뭐 용어가 다르다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저희는 같은 업계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통용되는 당연한 그런 발표로 아주 잘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WFP하고 코이카 또 우리나라의 그런 양자원조는 사업 체계는 다르지만은 전반적으로 저런 M&E 체계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 차원에서 뭐 기관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성과의 보고자는 저희가 저런 우리가 일한 업무의 성과의 보고자는 원래 펀더잖아요. 그래서 다자 기부에서는 공여국들한테 보고를 하시는 것이고 저희의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소장님 발표 들으면서 제가 에이드 에이전시 직원으로서 가장 좀 부러웠던 점은 기관의 사명과 비전이 뚜렷한 것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WFP는 그 제로 헝거라는 특화된 그 모두가 인정하는 사명과 그 목표를 따라서 모든 게 다 탑다운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표와 목표치와 그 개별 프로그램들도 결국에는 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지만 제가 셀프 디스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코이카의 비전은 저희는 감사하는 대한민국 코이카가 함께합니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기관의 문제이냐 우리나라의 그 원조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명확하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 보면 우리나라 원조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진출과 우리 인력의
그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표를 얻거나 할 일이 있을 때 원조를 활용하는 그런 용도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원조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원래 코이카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직원들과 어떤 기관의 그런 정부 위계에서 오는 그런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스테이터스 상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WFP의 저런 체계에 좀 부러움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그저께 안 그래도 전 직원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찬회의 목적이 포스트 MDG에 맞게 이제 코이카의 모든 목표와 비전과 개별 사업 레벨에서까지 그런 그 비전과 목표를 재정비하고 그 관련된 지표들을 세우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미비하지만 저희가 WFP 역사에 비하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에이드에 대한 이런 인식이 전환이 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개발에 대한 원조에 대한 M&E가 핫 이슈예요. 서울대에서도 그래서 개발평가센터도 그 만드시고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개발 그 수행을 하면서 굉장히 그 평가에 대한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에 대한 방향이 조금 상이해요, 국제사회하고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 너네 기관이 하지 말고 외부에 줘라, 그리고 사업 개개의 성과를 입증해라, 이런 요구를 저희가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WFP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은 중요한 것은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M&E를 어떻게 기획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방법론이 중요한 거지 누가 하는지는 사실 차후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어떤 방법론이든 어떤 계획을 세우던 우리가 한 사업을 우리가 평가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굉장히 잘 됐다고 결과를 낼 것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저희를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평가가 지금 대부분 엑스포스트 이밸루에이션의 경우에 다 외부 용역이 나가고 있으면서 그 관리를 하느라고 저희가 굉장히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전반적인, 그러니까 코이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실천하고 싶은 그런 M&E의 방향과 실행과 우리 정부 차원의 인식의 괴리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고 한다면 앞에 하고도 겹치지만 제일 먼저 그 탑다운 방식의 그런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우리 정부에,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국별로 정해야죠. 이 나라에다가 이 나라에다 이 나라에다 뭘 하겠고, 우리 정부는 요런 것을 가장 잘하니까 요렇게 하겠다고 좁혀줘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기업체가, 모든 뭐 봉사단이든 뭐든 모든 인력이, 모든 정부 부처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라는 거거든요.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WFP 사례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국별 성과 측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국별 성과를 누가 측정하느냐, 지금 측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 조직을 갖고 있는 코이카는 그 무상 중에서도 몇십 %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그리고 M&E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희도 그거 주장하고 현장에서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력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저희 사업량은 늘어나지만 인력은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가 파라과이 사무소 3년 있었는데 정직원 2명 있었습니다. 2명이 120억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보고 뭐 6개, 7개 프로젝트 현장 다니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저거 하라고 하면 저는 사망하고 이 자리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금 개선할 점들이 있고, 그리고 저런 그 M&E의 결과물이 지금은 이런 보고서로 지금 나와 있어요. 두꺼운 보고서로. 그런데 실체적으로 지표상으로 어땠다는 건지는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고서가 아니라 지표 위주로 가야 되고, 또 막 반드시 뭐 거창한 사업 평가가 아니라 그 엑스포스트 모니터링이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정기적으로 애뉴얼이든 계속 리포트가 나와야겠다. 그리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WFP도 그렇고 타기관 사례에 대한 스터디가 되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그 계획을 코이카 차원에서는 가지고 있고, 근데 그 들으셨다시피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어려운 외부의 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이제 코이카 차원에서라도 포스트 MDG로 수렴이 되는 그런 체계를 갖게 되고, 또 저희 사업을 그렇게 구성할 수 있게 되고, 또 저희가 계획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평가 M&E 체계도 획기적으로 좀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적어도 빠르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는 다음에 이 자리에 제가 오게 되면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발표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낙관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 교수님, 네, 5분 정도로. 예, 제가 1시 반부터 수업이어서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성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합의가 되어 있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른 용어로 쓰여 있어가지고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 보면 이펙티브니스를 델타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에서 특히 프로그램 로직 모델 같은 거 다루는 사람들은 아웃풋, 아웃컴, 그다음에 임팩트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구분을 좀 다르게 하기도 하고요. 시간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뭐 스코프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용어 정리는 나중에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의 권위자이신 우리 이성원 교수님이 이걸 너무 잘 계산을 하시고 그러셔서 저도 델타의 관점에서 저는 임팩트를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걸 효과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고민스러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 모니터링하고 이밸류에이션을 같이 붙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모니터링의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에서도 모니터링의 관점에서 정책 평가를 접근하는 방식하고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평가하고는 약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제도들을 하나를 붙여가지고 이해하는 거는 홀리스틱하게 보기는 좋은데, 사실 개별 사업들을 운영할 때 모니터링을 위한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또는 이밸류에이션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 때는 약간 각각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논의가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토론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체적인 평가의 프레임워크의 관점에서 한 번씩 이제 하나씩 토론을 하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대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평가 대상이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평가 대상을 하기 전에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아까 루안다 얘기를 하셨는데, 루안다가 아주 재밌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고라고. 이 이미고라는 제도가 뭐냐면, 촌락에서 촌락 주민들이 촌장하고 성과평가 계약서를 씁니다. 촌장은 또 지방정부하고 계약서를 쓰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계약서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하고 계약서를 다 써요. 그리고 매년 이제 이걸 다 계약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이죠. 그 많은 코스트를, 평가는 코스트가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왜 할까? 그런데 해놓고 나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작동을 한다는 거죠. 특히 개발도상국 수준에서는 이런 구체화된 목표를 제시하는 것 그 자체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국에서는 평가 무용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개발도상국에서는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저는 깔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왜냐하면 굳이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논의까지 가게 되면 평가제도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가야 된다라는 합의에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 대상의 문제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모든 사업을 다 평가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한된 자원 하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평가 가능한 사업들 또는 적절하게 샘플링을 해서 사업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범위들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건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이게 다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형식적인 평가들은 가능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 내용의 평가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한민국에서도 그 많은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도 여전히 평가가 유용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 지역 사무소에 나가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이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초기 지금 뭐 오랫동안 해오셨겠지만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평가의 깊이들을 달리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깊이를 달리하면서 평가 대상을 선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대상을 우리가 흔히 그냥 그 사업이다, 프로그램이다 얘기하는데 이 프로그램도 사실은 개별 사업 단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뭉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사업군으로 뭉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직 단위, 국가 단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범위를 설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서로 중복돼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해서 하는 사업들도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사업 평가 대상들을 선정하는 문제를 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그 대상 선정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그것에 분명히 저는 WFP에서도 그거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누가 평가를 할 거냐는 ODA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가 전문가가 평가를 한다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국내 사업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ODA에서는 과연 내국인이 할 것이냐 아니면 국제기구 펀딩을 집행하는 국제기구가 할 것이냐 아니면 도너들이 이제 할 것이냐 또는 정부가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이 할 것이냐 특히 소프트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 정부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이렇게 믿음직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비영리 단체 이런 데들이 이제 주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나중에 평가의 수용성에 대한 문제하고 활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뭐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퍼시티 빌딩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이제 발표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평가를 60몇 년부터 감사원부터 얘기하면서 나왔지만 아직도 커퍼시티 빌딩 평가 역량을 증진시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여담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개발도상국에 가보면요, 우수한 인재들이 다 이런 데가 있어요. 비영리단체 연구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왜냐면 국제기구가 그런 데다가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그런데 대학 같은 기업이 이런 이제 상문의 후속세들을 양성할 수가 없어요. 돈을 월급이 없으니까. 그 평가 역량이 집적이 되지 않고 그냥 산발적으로 흩어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WFP 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가 역량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냐를 UN 자체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 제도 부분은 아주 시스템들이 이제 잘 갖춰지고 있고요. 제가 저게 보면 거의 월드뱅크에서 했던 그런 시스템하고 비슷하고 이론적으로는 저게 최근에 맥데이빗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OECD의 평가 체계나 이런 거 비슷합니다. 프로그램 로직 모델에 갖춰 입장에서 평가 흐름들을 설계하는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 제도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제도를 잘 만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아니라 집행의 질입니다. 이 제도가 워킹하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문제인데 이제 그래서 평가에 대한 평가를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들어져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가 메소돌로지 부분은 워낙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지만 저는 꼭 한번 지적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평가 목적에 부합되는 방법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평가 목적 자체가 얼마만큼 빈곤율을 줄였느냐 그런 거라면 빈곤율 자체에 대한 우리가 빈곤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빈곤율을 줄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그 숫자가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빈곤율이 줄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방법론들이 이제 선택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게 나중에 이제 숫자 게임이 됩니다. 제가 보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그거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거 많이 해본 사람들, 개발도상 공무원들, 돈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요, 숫자 목표들 자기 조작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평가 목표를 낮추거나 어떻게 도너들의 테스트에 맞게 이거를 방법 숫자를 제공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제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아니었다면 진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에 부합하는 방법론들 개발들 결국에는 그게 이제 필드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필드에 가서 필드 나레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평가를 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약간 어렵다 보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숫자 중심으로 가는데 저는 숫자 중심으로 가는 건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숫자 중심으로 하면 원래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평가 결과를 얻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평가 결과의 활용입니다. 도대체 이거 어디다 써먹는 물건이냐라는 고민을 제가 항상 합니다. 자, 목표 달성도가 뭐 몇 프로 됐습니다. 목표 달성도가 안 되면 결국에는 목표를 잘못 세운 거였을 거고요. 또는 뭐 일을 안 해서 안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변해서 뭐 어떤 경제적 환경이나 정치적 환경 때문에 목표를 달성 못했다. 그러면 이것도 익스큐즈가 되는 건데 그 목표 달성도를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게 도대체 내가 왜 이 목표 달성도를 이렇게 고민하지? 그럼 이 평가의 목적이 도대체 뭐였지? 그럼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이 평가를 도대체 해서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평가 보고서에 항상 그 평가 결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레슨스 보통 그 국제기구나 그 미국 그 선진국들의 평가 보고서들 보면 레슨스 런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꼭 넣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평가의 활용을 좀 직접적으로 고민하면서 그 이 평가 제도들이 이렇게 설계되고 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활용에서 중요한 것은 이 OD에서는 그 활용의 주체가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WFP 자체가 평가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의 활동들을 모니터링하려고 쓸 수도 있겠지만 노너들한테 이 사업들을 저스티피케이션 하려고 할 때도 쓰는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해당 국외 정부들을 참여시키게 하려고 할 때 평가 결과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활용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평가의 내용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를 하게 되면 평가 자체가 사실은 그냥 매년 반복되는 또 하나의 다큐멘테이션으로 이게 바뀔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걸 다 한다면 세상이 좋아졌겠죠. 근데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저렇게 추상적인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드에 있는 분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물론 이제 이게 각각의 소론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도 책임을 지고 뭐 이론들을 개발하고 방법론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그 발표 감사했습니다. 네. 네, 아주 두 분 토론자 아주 또 균형 있게 또 학자적 관점에서 또 실무자적 관점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시간이 이제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만 질문을 좀 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세요. 우리 발표자, 뭐 토론자한테도 괜찮고. 질문, 네. 그런 자리는 사실 학생분들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욕심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 국제대학원의 정동근 초대인 교수고요. 요 길건너의 이제 공원센터에서 글로벌 사회공헌단에서 개발협력 쪽을 맡고 있습니다. 아주 그 저로서는 생소한 내용 같아서 이제 재밌게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눈이 번쩍 했어요. 그래서 드는 얘기가 생각이 지금 이제 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표는 클리어한데 그거를 이렇게 모니터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컴포넌트가 왜 이렇게 많아요?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표가 클리어하면 프로세스도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이제 평가가 하나의 패드가 되면서 너무나 복잡한 또 너무나 화려한 너무나 다양한 게 들어와가지고 결과적으로 so what? 질문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부분 이제 어디 평가라는 이제 연구를 맡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간결 명쾌하게 할 방법이 없나? 그렇게 해서 내면 야, 이 보고서 성의 없다 하고 이제 좀 낮게 평가할지도 모르겠는데 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팔라시가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코스트 들어가고 조직 붙고 일 많아지고 그냥 life is going on. 만약에 이런 게 현실이라면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없지 않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르완다가 이제 최고의 이펙티브니스를 보이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가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WFP가 정말 최고의 이펙티브한 IO 같아요. 제가 관계하고 있는 이제 교육 쪽은 뭐 유네스코 또 뭐 교육 파트는 뭘 해도 뭘 했다고 뭐가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괴로운데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클리어하고 또 클리어한 거를 여러 가지 그 조작적 지표로 이제 딱 서포트를 하니까 굉장히 잘하는 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아서 교육적으로 끌고 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멘트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렇게 이제 인디케이터나 인덱스들을 보니까 테이블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쓰는 근거가 뭐죠? 예를 들면 29쪽 같은 데 보면 이제 그게 잘 안 보입니다만 Restore and rebuild lives and livelihood in post-conflict, post-disaster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쭉쭉 레벨이 내려가서 Food Consumption Score, 그다음에 Coping Stretch Index, Community Asset Score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공부하고 이게 이 현상을 가장 잘 이렇게 대비하거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프록시다라고 해서 쓸 텐데 정확한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굶어 죽는데 식량 줬더니 살았다.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좀 무지막지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또 한 분 정도 더 질문 있으시면 받고, 안 그러면 이제 발표자 답변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두 분 토론자 이제 말씀하신 거에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우리 또 질문하신 거 그거 이제 다 종합해서 이제 마무리 코멘트를 해주시죠. 예, 고 교수님, 조 과장님, 그리고 이 교수님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답변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이제 너무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유엔 기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공통의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추진하는 운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라고. 그때 인디케이터 70몇 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제 그런 걸 하고 이제 결국 많이 줄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내부에서 하는 말이 그게 있습니다. 이 인디케이터는 신문의 헤드라인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행동, 어떤 액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한두 개 내지 세 개, 그 정도 핵심 인디케이터 위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JWFP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 기구지만 SRF를 보면요,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 안에 대부분의 인디케이터가 필라 4개가 있고, 필라 4개, 필라마다 인디케이터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핵심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어떻게 답변이 된 것 같고, 인디케이터를 쓰는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결국 이 모니터링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목표는,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는 so what? change of life of beneficiary거든요. 과연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인디케이터 하나에 담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학교는 제대로 가는지, 이런 걸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인디케이터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efficiency,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이제 이런 새로운 인디케이터들입니다. Food Consumption Score. 지난 일주일 동안 먹은 식량들, 그게 뭐고, 그 중에서 이제 주식은 한국 사람이면 쌀이고, 온두라스 사람이면 옥수수고, 그 주식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 거기에는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단백질 공급원인 고기라든지, 비타민의 공급원 야채는 얼마나 먹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 정도 먹었으면 어느 정도 영양의 수요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괜찮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디케이터 하나지만, 그 숫자 하나로 표현이 되지만, 그걸 여러 가지를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를 만든 겁니다. 푸드 컨섬션 스코어니. 저도 제가 현장을 2008년도에 나왔는데, 그전에는 이런 스코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부에 갔다가 와보니까 지금 이런 스코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다양한 요구에 답을 하면서도 하나로 축약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주 흥미로운 발표, 그 다음에 아주 유익한 토론, 그 다음에 질문 아주 감사드립니다. 또 끝까지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사이버 이 센터에서 이제 매월, 이제 이와 비슷한, 포럼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가을에는 한 9월, 10월 정도에는 우리 센터 개소 기념으로 이제 국제 심포지움도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제 도시락도 드시고, 이제 앞으로 WFP에서 또 오시면은 앞으로 도시락은 여성만 드릴 거예요. 남성은 도시락 갖다 팔 것 같아가지고 팔아서 담배를 사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여성들 와서 드시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원래 포럼 아주 이렇게 진지하게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